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죠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늘은 네, 단기 4357년 갑진년 닭띠 2024년 4월 8일입니다. 여기는 카페 시옷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재민 시인님 저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집 축하드립니다. 가깝게는 작년부터 기다렸고요. 길게는 거의 25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모두 85편의 시를 엮어서 최근 첫 번째 시집 7월 20 엿새 시집을 출간하신 박재민 시인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네, 좀 잘생기셨죠. 네. 오늘 우리 박재민 시인님께서 정말 긴장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긴장하는 것을 어떻게 엎어버릴까가 제가 이제 관건이고요. 네, 그래서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잘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엎어버릴 테니까. 네, 어찌됐든.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출판하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민입니다. 21년도에 문학인의 신인 문학상으로 등단을 했고 이 시집은 뭐 단기간에 쓴 것도 있지만 멀게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써놓았던 거를 모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나오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보통 첫 번째 시집은 뭐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작가들이 시집을 내고 또 수필을 쓰고 이럴 때 첫 번째 책은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인생과 이제까지의 삶을 담은 85편의 시들을 추려서 엮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요.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시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25년 동안 얼마나 2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까지 하면.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포가 고향이시죠? 진도가 뭐예요? 진도가. 네, 진도가 고향. 가족 이야기하고 음식 이야기가 특히 많더라고요. 네. 가족을 생각하면 음식에서 저는 추억을 하는 것 같아요. 음식 그걸로 그 맛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던 거, 형이 해주셨던 거 이런 걸로 저는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음식 맛으로 추억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독토크 때는 한번 우리가 이해숙 선생님 뵈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해숙 선생님도 음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도 살짝 되기도 좀 다른 부분이니까 혹시 출판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너무 들이대서 질문을 막 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렇긴 하네요. 네. 어려움 글쎄요 그냥 좀 생각하고 계세요. 좀 생각하고. 네,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했던 노래가 있는데 의료 선생님 오늘은 안 합니까? 해요. 해요? 네. 네, 그럼 합시다. 뭐 합니까? 노래부터 하라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우리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회자 마음인데. 제 마음이에요? 퐁당퐁당. 퐁당퐁당. 개똥벌레예요? 개똥벌레 합시다. 개똥벌레 노래들 다 아세요? 아니, 네. 우리 개똥벌레는 아니고 퐁당퐁당 퐁당퐁당 하면은 할까요? 네. 동요로 가볍게 하시던데 그럴까요? 네. 그럼 퐁당퐁당 한번 하시면서 시작할까요? 네, 그동안에 좀 긴장 좀 푸세요. 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낸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퐁당퐁당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낸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간지러 주어라. 원래 게임에서 옆에 사람 간지르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 낭독을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불만 있으신 분은 살짝 두 번 일어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을 한 발 들고 일어났다 앉으세요. 없으신 것으로. 저는 숲속의 독서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시를 쓰고 있는 기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인님의 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이 시가 눈에 띄어서 낭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은 안 깔아주실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막둥이 박재민. 노을 지는 저녁 6시 무렵 딸은 자전거 타고 퇴근하신 아버지는 몸 성차는 막둥이 놈 번쩍 안아 뒤에 태우고 좁은 골목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또 돌아뜨렸다. 딸은 바람을 가르던 자전거가 주인 잃고 담벼락에 처박혀 녹슨 지 오래여도 바람처럼 떠나버린 아버지가 볼 부벼준 지 오래여도 아버지 기다리던 노을 지는 그때를 아버지 등 껴안고 자전거 타던 그때를 몸 성차는 막둥이 놈은 꿈에 본 듯 아련히만 기억하고 있었더랬다. 이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인님께서 몸이 성치 않으시다는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난 몸 성치 않은 사람이야. 그게 어때서요? So what? 다 각기 다른 또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어쨌든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남다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우리를 섬세한 우리 자아가 시를 쓰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앞으로 시인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겪었던 남다른 어떤 삶의 여정들과 남다른 어떤 감수성을 이제 시로 엮어가시고 풀어가실 생각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이제 마저 또 드리겠습니다. 85편의 시들을 추려서 엮어서 시집을 내셨는데 이 시에는 좀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가족 이야기, 음식 이야기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이야기 들어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진도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많이 살다가 그때는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이제 또 직업이라는 것도 제한이 있고 저한테는 특히 이런 몸으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게 제한이 많았던 시기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7, 8까지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놀고 그러다가 광주에 와서 정말 안 해본 고생 없이 다 해보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다리가 이래서 불편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부모님이 욕망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더 그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살 때도 너무 막 어머니의 그 음식이 그립고 아버지와 이제 우리 집안이 좀 분란이 많아서 아버지가 저 중학교 때 나가셔가지고 그냥 저는 다 말해도 되니까 네, 중학교 때 나가셔가지고 제가 2012년에 제가 찾았는데 무한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아버지가 많이 이
부담스러우니까 발로 밟아보려고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애끼진 않았는데 그 조금만 이렇게 아버지와의 그 추억의 그 기억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미웠던 감정들이 진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와 살면서 또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광주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가 딱 한중간에 딱 있는데 그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세 단락이라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근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좋은 엄마, 자식의 입장에서 좋은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린 어떤 숨결을 가진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 평생에 5번일 수도 있어요. 10번일 수도 있어요. 단 3번일 수도 있습니다. 몇 번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평생 갖고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네, 결국은 몇 번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너무 섬세하게, 너무 따뜻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린 마음의 아들인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인의 감수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밟아버리기도 하셨다는. 근데 그런 아버지신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는 막둥이에 대한 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절절히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쓸 수도 있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쓸 수 있어요. 또 한탄하고. 근데 시인의 시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셨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시를 언제부터 쓰셨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엄마한테 좋은 아들이 아니고 그러긴 하는데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 가면 그렇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그래서 근데 비가 오면 특히나 또 막 기다리고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한번 골무라는 시 수록돼 있는데 그때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자연 아름다워 이런 거는 저는 못 쓰고 출발이 가족에서 시작했고 어머니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무에도 나왔지만 그게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기다려 그런 것이 좀 너무 그런 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많이 쓰고 이제 그 후에 좀 많이 써졌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나이가 올해 지천명이에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50이시죠? 어디로 먹었어요? 50이니까요. 어디로 먹은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이가 지천명이 넘어가면 이제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20대, 30대 또는 10대를 지나면서 왜 원망이 없었을까요? 원망이 있었을 거고
한탄하는 마음과 또 슬픔과 서러움과 고독과 이런 게 왜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이나 이분들이 나한테 잘한 게 없는 것은 알아. 근데 부모님의 인생을 부모님으로서만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봐지는 나이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라봐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자식도 없지만 어느 날 문득 나 같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는 저희가 7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은 이런 나를 동생을 가진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자식의 도리 2에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몇 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네, 자식의 도리 2. 내가 버거워 나를 버렸던 아비와 내가 힘겨워 나를 버리지 못했던 어미를 나는 한때 눈물로 원망하고 악으로 버텨가며 아프다 아프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퍽퍽 울었더랬다. 멀쩡하던 늦둥이가 열이 나고 풀썩풀썩 주저앉을 때 새벽 찬바람에 맨발로 업고 뛰던 아비에 서지 못하고 보채는 놈 안고 울던 어미에 그때 그 마음만 했으리라고, 그때 그 심정만 했으리라고, 자식 못 사는 꼴 봐야 하는 그 마음만 했으리라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퍽퍽 울었더랬다. 눈물의 강을 지나 생각하는 자식의 도리, 이쁜 가정 이뤄 이쁜 아이 안겨드리고 싶었던 자식의 도리, 언젠가 저 하늘나라 한중간에서 못다한 것 다 해드리고 싶은 자식의 도리. 오늘 북토크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잠깐 말씀하셨던 골무 시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한 분이 그거를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린 김에 골무라는 시를 한번 찾아서 누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골무 박재민. 끊임없이 눈물 나네. 하늘에 손가락을 찔렸네.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혼자서 지키는 마음만한 방구석. 그래도 끄덕끄덕 바느질 할 수 있는 방구석. 내 골무가 어디 갔나? 아유, 시상에 이만한 방구석에 없어지는 것도 참 많지. 끊임없이 눈물 나네. 비가 많이 와서 내 아들 비 맞을까 걱정하다 또 찔렸네.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마음만한 방구석에 앉아서 그래도 끄덕끄덕 바느질할 수 있네. 내 골무가 어디 갔나? 세상에 이만한 방구석에 없어지는 것도 많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시선으로 그걸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게 시인이 갖고 있는 참 너무 그 보드라운 섬세함인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또 읽어주셨던 자식의 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언젠가 저 하늘나라 중간에서 못다한 것 해드리고 싶은 자식의 도리. 자식의 도리가 뭘까요? 부모의 도리가 뭘까요? 좀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더 힘들고 괴로웠을 거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네. 불평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탓을 해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지만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그죠? 물론 선생님 탓은 아니에요. 근데 부모 탓이라고 밀어붙여야 또 자식의 삶을 숨을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경우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라는 게 저는 참 저는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자라온 환경에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께 하는 거 보고 배우면서 그런 게 습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이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 내가 부모님이었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런 거였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가족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보면 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몸이 불편한 아들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통내로 두시던 아버지, 또 음식 맛으로 표현된 어머니, 또 문득 찾아간 동생에게 어머니처럼 밥을 차려주신 형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시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때는 죽일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부대끼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상을 살아와서, 그런데 그냥 헤어져 있다가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를 느끼면서, 그냥 너무 흔한 말 같지만 가족은 어찌 됐건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핏줄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좀 이렇게 시를 하나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윤수자 선생님, 네, 그 엄마에 대한 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도 품 안 박채민. 꿈인 듯 현실인 듯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 시상해. 아직도 자냐? 그래, 피곤할 것이다. 몸도 성차는 것이 먹고 산다고 그 고생이니 가난한 것이 죄다 급네. 밥은 어찌게 해 먹냐? 반찬은 무엇을 먹고 살고, 한 번 간다 함시로도 무엇이 이렇게 바쁜가 못 가고 이런단 마다. 다리는 좀 어쩌냐? 넌 안 하나? 어째 팔자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야, 생각나냐? 그날 돌아가는 차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것이다. 눈 뻔히 뜨고 있는 아기를 산속에 놔두고 온 것 같았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어째 이렇게 가슴이 아팠구나. 오메 그만 끊을란다.
조금이라도 잘하고 할 것을 별소리를 다 했다. 야,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 한번 갈 것인께 꼭 밥 먹고 또 자거라잉. 끊는다. 오늘 북토크가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오직가요? 오직가요? 아, 참.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네, 좀 진정하시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광주 와서 기림동 여인숙골목 한 달에 15만 원짜리 해서 그때 데려다 주고 가시는 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 그 엄마들은 밥 먹고 또 자라 하잖아요. 그 얘기도 생각이 나고 좀 어머니의 심정 그런 거 어머니의 심정에서 써봤고 어머니가 하는 그 사투리를 그대로 한번 쓰고 싶었고 저는 이 책에다가 막 표준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말, 아버지 말 그대로를 이렇게 두면서 근데 그 시에도 나왔듯이 저를 두고 가면서 많이 우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상을 해서 엄마가 전화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게 너무 슬프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소설을 쓴다는 거, 수필을 쓴다는 거, 시를 쓴다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서 시를 쓴다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다 같이 너도 겪고 나도 겪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인생이 다 순탄합니까? 원만합니까? 뜻대로 되어져 갑니까? 엎치락 뒤치락 업다운이 있고 때로는 너무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시인은 조금 다른 감성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여리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희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존재들이 시인들이 아닐까. 그리고 좀 더 감수성 풍부하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도의 고통과 문제에 부닥쳤을 때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표현을 하겠죠. 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끌어안고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글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걸 소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에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움인가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자 고향에 대한 고향 목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라 할 수 있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제 입맛에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짜고 맵게 잘했기 때문에 짜고 맵게 제가 짜고 맵게 먹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누구나 다 엄마의 음식이 다 추억이겠지만 저는 우리 엄마 간장하고 된장 너무 잘 담그셨거든요.
그걸로 음식했던 거. 막 제 시에도 나오지만 제가 엄마가 음식할 때 부엌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제잘제잘 막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럴 동안에 엄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 나물 무치고 뭐 끓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한상 차리고 이런 게 부분적인 기억인데 그런 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어쩔 때는 제가 형을 찾아가는 이유가 형이 우리 엄마의 그 손맛을 좀 많이 이렇게 담고 있어가지고 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형한테 가서 병어조림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나물 무쳐주고 그런 거를 하니까 가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그런 것에서 어머니를 느끼고 고향을 느낍니다. 아, 형수가 해주는 게 아니라 형이 네, 해주죠. 형이 아, 여기에 또 단골집이라는 단골 식당이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제목만 보면 붕어빵, 효도, 그다음에 소소한 밥상, 배추된장국, 수제비 한 그릇, 술빵 뭐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배가 떴던 것까지는 앞에도 매생이 뭐 이런 거. 자, 바나나 우유도 있네요. 자, 96페이지를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산책 박재민 육신의 처절한 고독을 써내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어두운 저녁 수다 많은 기집애처럼 이리저리 전화질에 지칠 무렵 문득 산책로에 접어든다. 수많은 사람들 나를 제치고 지나갔어도 그러나 아직 내 삶의 한 중간은 평온하다. 애써 평온하다 말하는 시절의 한 중간 사랑은 올 것인가? 첫 몽정 같은 사랑이 내게도 올 것인가? 인맥마다 수분으로 가득한 5월의 푸른 잎사귀처럼 새로운 삶이 내게도 올 것인가? 산책에서 돌아온 텅 빈 방에 들어서서 바하의 음악을 고르고 차 한 잔을 타고 책장을 넘기고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것이 내 삶의 평온이라 치자면 그래 아직 내 삶의 한 중간은 평온하다. 네, 그러면 마이크 주시고요.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이 시를 보면 그래도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시인가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만. 그래서 저도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내 새끼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모님에서 벗어나서 제 이야기인데요. 네. 육신의 처절한 고독에 시달릴 때 쓴 거예요. 육신의 처절한 처절한 고독에 시달릴 때 너무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기훈이 시인님께서도 그 어떤 시를 제 거를 보시고 왜 그렇게 단정하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같은 가정 말고 제가 만들어가는 진짜 화목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그리움, 그런 절망감, 뭐 진짜
처절한 거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 이런 게 이제 포기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간에서 뭔가를 찾아서 내 삶의 한 중간은 평온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로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포기와 희망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하신 거네요. 희망을. 네.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그걸 제쳐놓고 일단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네요. 시 잘 골라주셨어요. 진짜 그윽한 눈빛 진짜 카메라에 잡을 수만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시를 쓴다는 것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고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을 술로 달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뭔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제 시로 가닥을 지금 잡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있어. 그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더 강렬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시인의 시가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시인의 시 속에서 특히 더 외로움이 그래서 많아요. 어쨌든 이 외로울 때 시를 쓰는 거죠. 아니면 혹시 단골 식당을 찾아가십니까?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단골집 시가 이제 9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혹시 마이크를 받아서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단골집 바람 선선하고 입맛 없는 날 생선구이 잘하는 단골 식당 앞에 서니 유리창에 임대문은 크게 쓰여있네. 어머니의 생선구이 생각날 때며 물 좋은 생선 짭조름 바삭하게 구워 따뜻한 밥 한 끼 내어주던 인연. 나만의 맛집 하나 이른 것 씁쓸하고 실은 농담 사이로 꽤나 정들었던 마음 아련하다. 가족이라는 것이 별거더냐.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그것이 가족인 것이지. 공짜에도 좋고 값치러도 좋은 그것이 가족인 것이지. 이제 어디 가서 한 끼 하나. 어둠역 돌아가는 발걸음 따라 멀어져가는 한 그릇의 위로 오늘 가족 하나 또 잃어버렸다. 좋은 시. 오늘 가족 하나 또 잃어버렸대. 단골집 이사 간 거죠? 단골집 이사 간 거예요? 네, 단골집 이사 간 거예요. 그냥 그 가족 그리울 때, 엄마 그리울 때 가서 가던데인데 없어져 버렸어. 없어진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아쉽죠.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나요? 그 집이 그리워서 가끔 찾아가는 집이 어쩔 때 보면 문 닫았어요. 그럼 너무 서운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있어요.
행복 누릴 때 나는 열평 남짓 조그만 방에서 멸치 육수에 차진 밀가루 팔팔 끓인 수제비 한 그릇에 김치 두 쪽에 식사를 하고 콜콜콜콜 한 잔 늘어지게 자야겠네. 눈 뜨지 말고 깨지 말고. 지금 우리 박재민 시인님 첫 번째 시집 출간 기념 북독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6세라는 책입니다. 지금 뭘 여쭤봤냐면 어떠세요? 보시기에 내향적이신 것 같으세요? 외향적이신 것 같으세요? 내향적이신 것 같으세요? 외향적이세요? 외향적인 분이세요? 저는 원래 외향적인 네네네. 엄청 외향적인 분이신데 내향적인 모습이 주로 많이 보여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억누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네. 저는 활발한 것도 원래는 좋아하고 외향적인데 제 표현으로 제가 항상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억지로 꿇어앉혀져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문학적 전문 용어로는 내숭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어쩔 때 그래도 불구하고 나타납니까? 어쩔 때 본인이 느껴요? 저는 춤추고 싶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네. 네.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그게 이제 외향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막 꿈틀꿈틀하는 게 많은데 그럴 수 없으니 시를 썼죠. 노래를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그 안에 감수성, 노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연기를 하셔도 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외향적인 부분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그게 지금 본인 말대로 지금 꿇어앉혀진, 누구에 의해서 꿇어앉혀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네. 뭐 이분이신가요? 네, 그분이신가요? 아, 네. 그분에 의해서 꿇어앉혀졌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인의 본인을 꿇어앉히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꼬로 앉히신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사실 자살했을 수도 있고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안 좋게 풀렸겠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거기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네.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네. 폭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재민 선생님은 신앙심도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네, 신심이 좀 깊으신, 이런 표현이 좀 경박한 표현인가요? 신심이 깊어. 괜찮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가 지금 1편, 2편, 3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챕터가 본인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옥수수만 보아도 당신 생각이 나고 봄서
복이 되어 오네요. 그리운 당신 어찌 그리 무정가요. 보고 싶다고 문자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사랑한다고 날 꼭 껴안아주세요. 여기 갔습니다. 갯마루에 앉아서 먼 산을 보아요. 뭉게구름보다도 부푸른 이 마음 밥을 먹다가 당신 생각에 간장이 타네요. 사랑한 당신 어찌 그리 무정한가요. 오늘 밤에도 꿈속에서 그대 만날 거예요. 영원토록 너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운 당신 어찌 그리 무정한가요. 보고 싶다고 문자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사랑한다고 날 꼭 껴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날 꼭 껴안아주세요. 오늘 아기 담배가 같이 울어버리듯 오늘 아기 전물과 같이 잠들어버리듯 하면서 붉은 신호등을 건너고 아니지 하면서 어느덧 너를 그리워하듯 쓸고 믿은 종이 되고 모른 척 찾아오는 종이도처럼 몸부림을 치며 털어내도 막무가내 쫓아오는 가난 속에서 즐긴